가이던스도 잘 나와야 되고 그 실적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더 뒷받침돼야 된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 있고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요. 최근에 이제 빅테크 쪽에서 파도 타기를 했는데 잘못하면 파도 타기로 이제 탈락할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가 탈락하면 시장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증시 전체의 투자 심리가 조금 상당히 냉각될 수 있다. 빅테크 7개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이 정도가 결국은 뭔가를 만들 거잖아요. 결국은 큰 데가 잘할 것이고 미국에 있는 이 4개 회사 외에는 지금 거의 경쟁자가 없잖아요. 경기가 좀 식더라도 갑자기 뭐 1, 2년 새에 이런 열풍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느 회사가 될지 모르지만 그냥 나스닥 100,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 사면 결국은 아웃퍼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이제 이 두 분 모시고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7월의 첫째 주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우리 시장은 그래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2,820 대로 오르면서 연고점을 경신했고요. 사실 우리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일본도 최고점을 경신하고 니케이도 경신하고 대만 증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의 훈풍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얘기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김준웅 대표님 두 분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든든합니다. 제가 두 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출연을 해주시니까요. 네, 우리 굿모닝 인포맥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또 두 분이신데 오늘 여러 얘기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진단부터 좀 해볼까요? 어제 우리 시장 흐름 뭐 이번 한 주만 보면 아쉬울 때도 좀 있었지만 다른 날은 저렇게 가는데 우린 왜 못 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었지만 일단 어제 흐름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최근에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진단해 볼까요? 대표님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으니까. 네. 어제 오랜만에 좀 올랐고 어쨌든 이제 연 고점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게 됐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연 고점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올타임 하이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그런 식으로 되니까 사실은 코스피가 한 6% 오른 거잖아요. 뭐 코스피 200으로 하면 한 9%? 그래도 뭐 미국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미국 시장을 따라갈 것인데 결국 금년에도 얼마나 쫓아갈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고 사실은 어제 삼성전자가 뭐 3% 이상 올랐으니까 삼성전자가 전체 오른 거에 한 절반 정도 오른 거죠. 삼성전자가 한 20% 정도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아직도 반도체 관련돼서 뭔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 쫓아가는데 버거움이 좀 있다. 뭐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해주니까 그래도 이 정도 쫓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못 갈 때는 못 간다고. 그리고 가니까 또 그런데 가는 거에 비하면 지수는 좀 못 오른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드리면 그럼 어쩌라는 거야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뭐 그런 양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국내 시장에. 기대에 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 외국인들이 20조 이상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증시보다 언더퍼폼 했는데 뭐 사실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산 게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잖아요. 20조 중에 거의 한 12조를 반도체를 샀는데 그래도 반도체가 움직여야 특히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뭐 지수가 조금 3천선 위로 한번 트라이를 해보지 않을까. 이거를 한번 다시 입증한 어제 증시였고요. 잠정 실적 앞두고 뭐 다 잠정 실적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최근에 해외 증시의 훈풍을 우리나라도 조금 누렸다. 반도체 중심으로 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연중 최고치를 또 경신한 코스피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오늘 두 분 모신 이유는 하반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모신 거라서 그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시장의 키는 뭐라고 보시는지 한 번씩 좀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뭐 주식시장부터 얘기하면 주식시장은 뭐니 해도 상반기에는 뭐 미국 시장 쫓아가는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볼 때 뭐니 해도 AI 열풍이 있었고 그 AI 열풍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움직였었고 두 번째는
미국 이자율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 금리. 그렇게 네. 예, 금리가 내려오는 기대가 충분히 있었고 네. 또 뭐 연말에는 많이 있었고 연초에는 또 없었고 요즘은 또 움직이고 그래서 네.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또 실질 이자율 뭐 10년짜리 금리의 움직임 그래서 결국 시장을 상반기에 움직였던 거는 뭐 글로벌 증시든 뭐 국내 증시든 간에 AI 관련된 AI 열풍 그리고 미국 이자율 인하에 대한 기대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대로 이 네. 테마를 가지고 네. 이어질 거다. AI는 그런데 뭐 거스를 수 없는 큰 대세는 맞지만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에요. 이거 네. 더 갈 수 있어요. 이런 이제 네. 의구심들이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큰 줄기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비슷한 네. 맥락인데요. 두 가지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는 경기의 변곡점이 언제일까. 그러니까 뭐 사실 이자율하고도 네. 연관이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뭐 그 금리 인하 시점에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네. 역사적으로 또 확률적으로는 금리를 뭐 한두 차례 인하할 때부터는 기업 실적과 경기가 조금 크게 식더라. 또 식으니까 또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도 일어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이런 거죠. 향후 6개월 이내에 경기에 뭐 하강 변곡점이 있을까? 뭐 짧든 가볍든 아무튼 뭐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경기의 하강 변곡점. 뭐 지금은 뭐 없다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데 저는 없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6개월 후에 그런 하강 변곡점이 있냐, 12개월 후에 있냐, 아니면 한참 멀리 있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엇갈릴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연말 정도에 뭐 선거 딱 치르고 나자마자 미국이 경기가 뭐 지표가 뭐 심상치 않게 식는다 이러면 사실 기업 실적도 식을 거고 그거를 뭐 주식시장은 좀 선행하니까 사실 3분기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경기의 하강 변곡점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AI의 기업들의 실적의 신뢰성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잘 나오면 안 돼. 가이던스도 잘 나와야 되고 그 실적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더 뒷받침돼야 된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 있고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요. 사실 상반기 주가도 뭐 엔비디아가 뭐 좀 오락가락은 했습니다만은 뭐 S&P 500 아마도 한 40%는 빅테크가 기여한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실적이 좋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신뢰성 뭐 이게 뭐 조금 더 롱런해 이 기업 실적이 이런 신뢰성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요즘 최근에 이제 그 빅테크 쪽에서 파도 타기를 했는데 잘못하면 돌아가면서. 파도 네. 타기로 이제 탈락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약한 모습 보이면 너 탈락. 뭐 상반기에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탈락하면 시장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엔비디아 탈락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조금 PR이 낮은 금융주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필수 소비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잠깐은 순환하겠죠. 하지만 엔비디아가 뭐 10% 조정이 아니라 20%, 30%가 조정을 해버리고 이게 빅테크 전반으로 만약에 이어진다면 그거는 실적의 균열이 펀더멘탈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시장이 반영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다른 쪽으로 순환매라기보다는 증시 전체의 투자 심리가 조금 상당히 냉각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뭐 빅테크가 좀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하나가 큰 기업이 그 파도 타기에서 탈락을 해버리거나 의구심을 상당히 시장에 많이 주게 되면 확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분위기가 갑자기 말씀해 썰렁해질 수 있죠. 네. 근데 AI가 중요하다라는 거에서 이 세부적인 의견을 대표님은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지금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경기가 뭐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지금 뭐 모든 게 좀 식고 있으니까 경기가 식고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제는 주식시장하고 그 채권 시장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난 이자율 마구 오를 때 보면 이자율이 기대가 이 실질 이자율보다도 이자율 관련된
이자율이 별로 안 오를 거야 하는 기대가 있으면 주식도 오르고 그리고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당연히 채권도 오르고 그래서 주식과 채권과 뭐 이런 것이 다 같이 움직였는데 네. 환율과 그랬는데 최근에 보면 경기가 좀 떨어져 나가고 AI는 계속 살아 있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AI 영향을 조금 더 받고 채권은 뭐 직접적으로 경기와 이자율의 영향을 받게 되면 전통적으로는 채권과 주식이 반대 방향으로 많이 움직였잖아요. 사실 최근에 몇 년만 같이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AI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만 한 30% 한 거 아닙니까? 전반 그 상반기에. 그래서 AI 관련된 것도 결국은 AI가 반도체는 아닌데 AI를 하기 위한 반도체에 대한 초창기에 많이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AI가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빅테크 7개 중에 뭐 반도체에는 뭐 엔비디아가 있지만 지금 결국 애플은 아무래도 뭐 직접 AI를 하는 것보다 온 디바이스에 넣는 거 남의 걸로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럼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하나 어딥니까? 메타. 이 정도가 결국은 뭔가를 만들 거잖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누구는 잘 만들고 누구는 좀 못 만들고 이제 그런 탈락과 이제 들어오는 게 있지만 네. 좀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큰 데가 잘할 수 있는지 작은 데가 잘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큰 데가 잘할 것이고 그러면 이 4개 회사 외에 진짜 미안하지만 미국에 있는 이 4개 회사 외에는 지금 거의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거는 몰라도 경기가 좀 식더라도 실제로 상반기에 그 S&P의 이퀄 웨이티드 똑같이 해가지고 한 건 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반기에도 이 큰 애들이 될 것이고 결국은 좋은 쪽으로 좀 주식을 오르는 쪽으로 생각하면 AI가 갑자기 뭐 1, 2년 새에 이런 열풍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느 회사가 될지 좀 모르지만 그냥 나스닥 100,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 사면 결국은 아웃퍼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 경기 얘기도 이제 섞어가면서 두 분이 해주셨으니까 어제까지 발표된 그러니까 휴장 전에 발표된 경제 지표로 시장이 반응한 걸 보면 아직까지는 배드뉴스에서 굿뉴스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본다면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걸 아직은 시장이 좀 좋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박사님. 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게 언제 급격하게 변할지 모른다를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된다라는 걸 미리 좀 알려주시는 겁니까? 저는 뭐 결론적으로는 하반기 장세를 좀 좋게 보고요. 당장 경기가 주식시장을 끌어내릴 정도로 무슨 하강 변곡점은 뭐 오지 않을 거다. 하반기 중에는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이제 그 미국의 고용 시장이 지금 식고 있잖아요. 네. 식고 있는데 좀 비정상적으로 좋은 쪽에서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조금 식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되게 뭐 금리도 금융시장 환경에 좀 플러스 요인이죠. 또 금리 인하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 지금 노동 수요를 나타내는 게 이제 경제활동 인구를 구인자 수 지금 뭐 한 800만 명 정도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한 1억 6천만 명 정도 되고요, 미국이. 그래서 이제 지금 한 4.2%예요.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곧 이제 뭐 한두 달 지나면 이제 그게 실업률이 급증할 수 있는 것을 예고한다. 왜냐하면 이게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라는 분이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구인율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일정 부분 내려올 때까지는 뭐 실업률 노동시장이 그렇게 식지 않는데 좀 더 내려오면 어느 임계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실업자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인율과 실업률의 그 약간 반비례 관계가 좀 선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L자형으로 이렇게 그런 상황이다. 특히 팬데믹 때 이 노동시장이 수요가 굉장히 조금 부족한, 공급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임금 상승률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고용이 천천히 식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버리지 곡선에서 구인율이 지금 4.2%인데 몇 퍼센트에서 조금 그 실업률이 급등할까? 실업률이 급등한다는 의미는 지금 4.0%의 실업률이 4.1 이게 아니라 4.3, 그 다음 달은 4.4 뭐 이렇게 해서 이러다 보면 5% 가겠네. 이제 사람들이 막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이제 그러한 시점이 언제냐. 그 변곡점이 이제 경기의 변곡점이기도 한데요. 저는 하반기 중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한 3점, 지금 4.2에서 한 3.5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조금 실업률이 급등할 것 같다라고 이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죠. 이제 이게 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또 일단 실업률이 그 고용 시장이 조금 이제 그 수급 균형이 파월 의장도 이제 고용 시장의 수급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맞춰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맞춰지는 것뿐만 아니라 역전이 일어나면 노동 공급이 더 많아지는 이제 상황이 되면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가뜩이나 지금 누적 물가가 지금 한 3, 4년 전 대비 한 30% 재화 서비스 물가가 다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뭐 임금도 높고 또 일자리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이러니까 괜찮은데 누적 물가가 3, 4년 전보다 3, 40% 상승한 상태에서 일자리가 위협을 받으면 소비가 급냉합니다. 소비가 급냉하면서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이 아마 폭등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이제 한계 기업들의 연체율도 올라가는 거죠. 그때 시점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25bp 인하냐 50bp 인하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아마 논쟁을 할 겁니다.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인하냐. 연준 뭐해? 지금 경기가 이런데. 그렇게 된다면. 네.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죠. 하반기냐 내년이냐. 이제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마도 11월 5일 대선 때까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제니 델런과 파월 의장과 여러분들이 능력이 출중하신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막을 거다. 저는 이제 조금 약간 우스갯소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조금 미국 경제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 하고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조금 서서히 움직여서 올해까지는 주식 투자자들을 조금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시장에서는 좀 뒷배역하는 든든하게 좀 받쳐줄 거다라는 건데 이 대선 얘기 나왔으니까 최근에 이 미국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뭐 금리도 많이 움직이고요. 여러 가지 뭐 리스크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예, 그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그 진짜 그 바이든이 진짜 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남의 일 같지 않게 그 나이 드셔가지고 횡설수설도 좀 했고, 그러니까 뭐 지금 나쁘게 얘기하면 한 명은 횡설수설하고 한 명은 거짓말한 거잖아요. 불량 리스크가 좀 많이 부각이 그런데 어쨌든 뭐 확실한 결과는 뭐. 바이든은 디제스터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트럼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분위기면, 지금 분위기면 물론 어떻게 그냥 바이든이 그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가 진짜 뭔가 확 잡았는데 뭐 그날도 보면은 그 TV 토론 해가지고 바이든이 뭔가 이렇게 머뭇머뭇할 때마다 시장이 진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바이든에 비해서 트럼프가 되면 아무래도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겠냐. 그다음에 아무래도 뭐 그 물가에 재정 적자도 늘어나고 관세도 또 올릴 거고. 이민 정책도 이민 정책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고용의 공급 쪽에 뭔가 이민이 와서 좀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이자율이 더 오르겠다.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겠나 이러니까 장기물 쪽에서 아무래도 장기물이 인플레이션에는 더 민감하니까 확 그냥 뭐라 그래요? 스티프닝 확 돼버렸잖아요. 이자율이 전체적으로 스티프닝이 돼서 결국은 트럼프가 되느냐가 뭐 큰 리스크라고 생각 안 했는데 당장 사람들이 오니까 아 이게 조금 다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게 시나리오니까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 금리 쪽으로는 이게
뭐랄까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좀 안정을 찾아갈까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까요? 장기물 중심으로 그러니까 좀 많이 올랐잖아요. 두 진영을 비교를 네. 하면 아무래도 트럼프 쪽이 인플레이션에는 조금 더 인플레이션 내려오는데 더 악영향을 주겠죠. 그거를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한 것 같고 시장은 한 요번 사태라고 그래야 되나? 요번에 그 일로 한 스티프닝이 한 15bp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15bp면 작다고 할 수도 있고 크다고 할 수도 있는데 뭐 꽤 되는 거죠. 지금 4% 레벨에 있는 게 15bp 정도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영향을 좀 주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는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경기에 관련된 이슈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이슈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이제 조금은 분리돼서 주식은 주식대로 놀고 채권은 조금 채권대로 놀고 그다음에 금리는 뭐 주식 금리의 움직임은 바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니까 금리 시장의 움직임은 이 빅테크들을 제외한 조금 더 작은 뭐 러셀 같은 그런 데를 좀 움직여주고 그리고 또 미국이 아닌 국가들 그 빅테크를 못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시장 자체가 한 방향으로 가던 것들이 주식은 주식대로 놀고 뭐 채권은 채권대로 놀고 또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대로 놀고 또 이머징 마켓은 이머징 마켓대로 놀고 그런 식으로 훨씬 더 복잡하고 정신없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저희가 이제 대선 얘기도 하는데 저희는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면 아니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하도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뭐 금리 여러 가지 면에서 시나리오별로 좀 예상들이 나오는 지금 분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골드만에서도요. 트럼프 말대로 관세 10% 부과를 하면 연준은 금리를 5번 올려야 된다. 이런 분석이나 보고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금리를 언제 인하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 다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니까 박사님 이것도 저는 지난주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한 주 동안. 어떻게 보셨어요? 금리 인상 얘기가 뭐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플레이션, 네. 뭐 유발 뭐 네. 이런 것 같아요. 네. 물가 상승률. 네. 네. 아직까지는 뭐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네. 같고요. 금리 동결 기간은 조금 우리 예상보다 뭐 일부 매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올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뭐 내년 중반에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될 정도로 이렇게 금리 동결 기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겠죠. 잘못하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서도 이제 경기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경기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노동자들이 쓸 돈이 조금 없어진다. 이렇게 누적 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가 상승률의 함정에 빠져 있거든요. 9%대는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지금 2%, 3%까지 왔으니까 물가가 잡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누적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임금이 줄어들면 또 임금이 물가 상승 속도를 못 쫓아가면 실질 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줄어가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5월 소매 매출에서도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소폭이지만 핵심 소매 매출이 자동차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내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우호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소비를 조금 줄이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곳에서 지금 포착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위협적이지는 않으나 조금 미국 경기는 조금 둔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연준이 원하는 쪽으로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화 정책이 올해 9월에 저는 첫 인상을 할 것 같은데 안 하더라도 인하할 것 같은데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인하 안 하더라도 시장이 그것 때문에 뭐 폭락을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자율 시장은 금리 시장은 조금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이. 왜냐하면 이자율이 천천히 떨어지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좋다라는 반증이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조금 천천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기업 실적이 아직도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상충돼서 좋고 나쁜 게 이제 서로 쌤쌤돼서 그래서 이제 좀 시장에는 좀 중립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 실적의 신뢰도라든지 또 경기의 어쨌든 뭐 변곡점에 대한 시장의 집단지성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시장은 또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선반영하니까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요인이 훨씬 더 강하게 미국 시장을 아마 압박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올해 선거 치르느라고 제니 옐런이 국채 발행을 하반기에 더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전부터 많이 한 데다가 특히 선거 때문에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도 사실 트럼프 일기 때는 2017년에는 GDP 대비 3%대 초반이었잖아요. 지금 6%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채 발행을 지난 10년간 대비 최근 2, 3년은 2배로 지금 경기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가 2배의 재정 지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채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내년에 후폭풍으로 몰려오는 데다가 거기다 트럼프가 또 관세와 이제 이런 것들을 손댄다. 또 소비세까지 이제 감세를 한다. 그러면 이제 국채를 더 찍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좀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지만 지금부터 미리 걱정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 정말 재앙에 가까운 금리 폭등이 있을 수도 있다. 뭐 트럼프는 그럴 겁니다. 연준 의장 시켜가지고 금리 내리면 돼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이 금리가 장단기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역전돼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기 금리를 내리더라도 장기 금리는 더 치솟는 게 오히려 일반적인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단기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물가를 잡거나 오히려 물가가 더 튀죠. 네, 그런 상황에서 조금 경제 원리를 무시한 그런 정책이 주식시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시죠. 그건 그때 가서지만 미리미리 우리가 좀 염두에는 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그 장기 금리 특히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미국의 이제 사실 실질 금리고 미국의 실질 금리가 전 세계에 그냥 영향을 다 주잖아요. 그리고 미국 국채 그 10년짜리에 대한 수요도 사실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리 있는 것이고 지금 미국의 우리 페드 펀드 레이트 매일 같이 얘기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거는 그 하루짜리가 아니라 미국의 10년짜리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래서 실질금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개인들한테 영향을 주는 10년짜리 금리인 것이고 그게 세계 경제의 커다란 지표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결정하는 게 미국의 국채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유, 무슨 이유든 간에 뭐 발행이 많아진다든가 뭐 이러면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요즘 국채가 엄청 늘었잖아요. 엄청 늘다 보니까 우리 그 점도표 같은 거 봐도 롱거런에 2.8 정도 찍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한 2.8, 뭐 3% 정도가 적정한 금리라고 하면 그렇다면 결국 10년짜리 금리가 그쪽으로 수렴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4.2 정도 되면 아무리 계산해봐도 훨씬 더 높은 거거든요. 길게 보는 거는. 그래서 수합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장기 금리를 거의 뭐 3.6, 3.7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단기 쪽은 그 점도표보다 시장이 조금 더 내려가는 거로 보고 있지만 조금만 뒤로 가보면 그 이자율 안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거에 영향을 많이 준 거는 최근에 예전보다 미국이 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확 발행해버리고 뭐 대선도 하루아침에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결국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이 미국 장기 금리가 미국의 정치적인 또 미국의 재정적인 이런 문제에 좀 최근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더 어려워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얘기 중심으로 뭐 이 안에 다 포함이 된 거긴 하지만 이제 우리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할까요? 물론 어제도 그렇고 연고점 경신 잘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반기 정리해보면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국내 시장이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했지만 실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우리 시장 너무한다.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상반기 너무 많이 사실 들렸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 두 분의 시장의 경력자분들, 그루분들께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보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실제 좀 속내 정말 솔직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서로 믿으시는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뭐 잠재 성장률의 둔화라든지 네. 뭐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뭐 넷크래커 또 범용 제품에서는 지금 수출 시장에서 굉장히 열세입니다. 예, 지금 중국이 많이 쫓아와서 그리고 최근에 엔화 약세로 일본과의 경합도가 높은 산업 중심으로 조금 실적이 안 좋고 실제로 주가도 안 좋았어요. 엔화가 더 약세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출 경합도는 1위 이제 그 맥시멈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0.5거든요, 일본과. 그런데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약간 범용재는 거의 0.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경합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산업들이 만약에 하반기에도 이제 엔화가 계속 약세, 원화도 약세지만 엔화가 더 약세, 네. 그렇게 간다면 아니면 현재 환율 구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조금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조금 뭐 수주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하반기 실적이라든지 뭐 어쨌든 성장성이 조금 더 엿보이는 쪽으로 매수세가 쏠리잖아요. 그게 어떤 때는 방산이었고 어떤 때는 반도체고 상반기에는 소부장이었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맥락을 보면 전체적으로 환율의 민감도가 낮고 조금 국제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좀 내세울 수 있는 업종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이렇게 징검다리 이렇게 하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환율 시장과 연관을 해서 본다면 하반기에도 그런 시장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움직일 거다라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좀 그래도 반도체인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하반기에.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조금 하반기에 조금 더 약진을 하려면 조금 환율 시장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조금 실적에 대한 외국인들 해외 자금으로부터의 신뢰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상반기에 보면 글로벌 자금의 거의 한 30% 이상이 미국으로 쏠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본 뭐 약간 집중해서 쏠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물밀듯이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뭐 저인망식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0부터 Z까지 그냥 계속 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하반기에. 그렇다고 본다면 하반기 시장도 굉장히 좀 핀셋 전략으로 좀 섹터별로 섹터 안에서 같은 업종 안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주식 종목 위주로 그렇게 움직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출. 사실 수출도 최근에 성적이 굉장히 괜찮았고 반도체는 뭐 사상 최대를 달성하기도 했었는데 그에 비하면 또 아쉽다라는 말도 있는데 환율의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이세요. 환율 얘기하면 또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환율도 뭐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주식 얘기를 좀 관련돼서는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구조적인 얘기를 할 때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구조적이라고 하면 기업, 뭐 대주주, 그다음에 정부 이렇게 나눠 생각해 보면 뭐 기업에 관련돼서는 지금 뭐 양극화도 많이 일어나고 기술력이 중요해지고 하니까 섹터별로도 기술 좋은 거, 국제 경쟁력 있는 걸 찾아가는 것인데 이건 사실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전에 잘했듯이 또 더 잘할 거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주주 신뢰 문제는 사실 대주주가 신뢰 문제는 좀 해줘야죠. 해줘야 되는데 그 관련돼서 사실 대주주 신뢰 문제와 정부의 정책 문제는 연관이 있는데 사실 억누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금투세 같은 거죠. 금투세도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할지 안 할지 그거를 거의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금투세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나쁜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확실한 걸 계속 해주니까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가 크게 보면 대주주의 신뢰 문제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정부도 너무나도 그 일관성 없는 거죠. 요즘 뭐 일관성 없는 거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면 그게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 부담을 준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쓴소리를. 꼭 필요한 말씀을. 저는 뭐 당위성보다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런 것들이 약세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겪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성숙된 시장으로 가는 어떤 좀 진통을 겪는 거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좀 더 나아지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이제 희망 섞인 얘기고 나아져야죠. 네. 그렇죠. 박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도 뭐 정부가 아무튼 좀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일조하는 것 같아요. 밸류업도 밸류업도 야심차게 밸류업 하고 뭐 있는데. 시작은 네. 잘했죠. 앞으로 이제 또 지켜봐야 되고요. 네. 그런데 뭐 공매도를 갑자기 이렇게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일이거든요. 예고 기간을 둔다든지 이런 절차를 조금 무시하는 그런 정책이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김 대표님 말씀해 주셨듯이 일관성, 신뢰성, 조금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감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다 참고해서 정책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항상 화상통해서 이제 환율을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못 여쭤봐서 하반기 환율 전망 마지막으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달러는 제 생각에는 미국의 실질금리 10년짜리 장기채 금리에 따라서 그게 올라가면은 달러도 강세가 되고 반대면 반대가 되고 미국의 10년짜리 금리가 아무래도 저는 뭐 내려오는 쪽으로 지금 미국의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식어가고 글로벌리 그렇다면 실질 이자율은 내려오는 게 맞고 금리 자체가 또 너무 높고 하니까 내려온다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달러가 이제 좀 약세가 되지 않겠나 게 큰 생각인데요. 요즘에 엔화는 조금 띄워놓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장기채 금리와 글로벌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걸 비교해 보면 예전엔 같이 갔지만 이제 반대로 가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거기 사실 엔화만 딱 떼면 아직도 똑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엔화가 너무나도 대책 없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160 위가 이제는 거의 뭐 BOJ가 뭐 난 모르겠다고 네. 하니까 BOJ가 컨트롤 좀 잃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엔화는 조금 다른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저는 뭐 실질 이자율이 미국 실질 이자율이 내려온다면 달러는 좀 약세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도 좀 약세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얘기였고요. 말씀 들어봤고요. 박사님께는 전반적인 경기 전망 하반기에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좀 정리로 들어볼까요? 네, 하반기에도 뭐 상반기 연장선상에서 움직일 것 같고요. 미국 경기가 조금 더 쉽겠지만 주식시장, 위험자산 시장에 완전히 위협적으로 작용은 안 할 거다. 약간 뭐 골디락스 비슷한 그런 쪽에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한 2% 내외, 좀 2%를 조금 못 미치더라도 그게 뭐 시장에서는 재앙적으로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성장률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문제는 좀 이머징 경기가 여전히 미국 경기와는 좀 차별을 보일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은 거에 비해서 유로존이라든지 또 일반 뭐 중국 그리고 모든 개도국 약간 디플레이션 성향이 조금 더 짙어질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면서 이게 알게 모르게 또 주식시장의 성과 차이로 또 차별화로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조금 레이트 사이클에 들어간다는 점. 레이트 사이클이라는 것은 이제 곧 경기가 조금 하강 변곡점을 맞이한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제일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전 세계 경기가 너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 경각심을 가지면서 비상구의 조금 위치를 좀 파악하면서 파티를 즐기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파티는 즐기자. 근데 비상구가 어디인지 좀 불나면 빨리 봐두자. 해야 되니까.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준 박사님, 김준성 대표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인포맥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물가 지표에 또 주목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잘 정리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